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 복권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또 안 선수가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열악한 신인 선수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압록강 유역의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규모가 당초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수해 현장 연설 사진에서는 최근 출시한 벤츠 최상위 모델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전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 대북 강경파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에 서면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첫 소식은 속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논란이 돼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자, 김경수 전 지사 외에 다른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법무부는 방금 전 브리핑을 열고 특별 사면 복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김 전 지사는 대선을 포함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고 정치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관계자들도 다수 이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형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역시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사면됐습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속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여름밤의 꿈처럼 훅 지나간 이 파리올림픽. 자, 태극 전사들의 빛나는 열정 덕분에 역대급 호실적으로 막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는 미뤄두었던 숙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여자 단식 경기에서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 직후에 협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 선수의 발언의 파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장이 다른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환희를 덮어버릴 것을 우려해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겠다라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합뉴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안세영 선수가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 그러니까 후원을 자유롭게 받게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서서히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 모든 선수들을 다 똑같이 대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요. 스포츠를 내가 직업으로 온전히 했을 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안세영 선수가 언급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먼저 협찬이나 스폰서 문제였어요. 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용품이라던가 협찬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하더라도 그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협회에서 지정하는 물품과 중복이 되면은 또 그에 대해서 개별적인 스폰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체에 맞는 때로는 또 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회사와 개별적인 스폰서십을 맺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한 부분이 어떤 신인 선수들에 대한 계약금이라던가 연봉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최초의 이제 실업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될 때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금의 경우에는 이제 1억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연봉도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란 상한이 있고 심지어 최초 이제 3년간은 재계약할 때도 그 인상률도 7%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미 고등학교 때도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던 안세영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이 프로팀에 입단할 당시에 사실 충분한 어떤 연봉이라든가 계약금을 네.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 가운데 이 경제적인 처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추정액, 이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비교하는 내용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드민턴 세계 1위죠. 그런데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과 그보다 한참 순위가 뒤처지는 랭킹 13위 인도의 선수의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한 기사 내용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안세영 선수 참 억울할 법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세계 1위,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1등이 됐는데 그 실력과 능력에 걸맞는 보상은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협회의 어떤 운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협회는 배드민턴을 하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실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협회 운영 규정에 막혀서 개인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한다거나 협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력에 비해서 경제적 보상이 굉장히 낮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안세영 선수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요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더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가 다른 또 환경이 다른 이 두 선수를 순위와 돈으로만 이게 비교가 과연 가능하겠냐,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배드민턴이 국민적인 아주 인기가 높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저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또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협회의 규정은요, 개인 후원 계약 제한과 연봉 상한제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에 대한 협회 측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배드민턴 연맹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20, 30명이 되고 또 주니어까지 포함한 상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한쪽에만 지원을 하면은 그 많은 다른 선수들은 또 오히려 차별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협찬사 문제인데요. 그 회사 제품이 발에 잘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Y사 제품만 신도록.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일단 협회가 가진 딜레마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종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계속 국가대표를 뛸 수 있느냐 문제까지 지금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뭐 소송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물론 서로 잘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까지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협회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협회 측에서 이제 협찬사를 선정해서 모든 배드민턴을 지금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협찬사에서는 사실 안세영 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본인들의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그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막대한 또 후원을 하면서 반사적인 이득으로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만큼의 또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특히 소송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다가는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제 국제대회라던가 올림픽 무대에 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 현행 이 배드민턴 규정에 따르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있어요.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여자 선수의 경우에는 만 27세가 넘어야 되는데 안세영 선수 이 LA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도 아직 만 27세가 되지 않아서 현행 규정대로라면은 사실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하고는 국제대회 출전이 어렵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소송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 선수들이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만 31세, 남사 선수들은 만 31세가 넘어야지 국가대표 자격 없이 국제대회 출전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 해당 규정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나이가 이제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 만 29세로 낮춰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네. 필요해 보이고 소송전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관 기관들까지 행동 개시에 나섰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도 협회 측 현장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사단은 이미 꾸려졌고요. 저희가 검사 개시하는 공문을 배드민턴협회에 보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협회라고 하는 것은 종목의 발전과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니면 옛날 관행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협회가 봉사하기보다는 군림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개별 사안을 접근할 예정입니다. 자, 문화체육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드민턴 연맹에서도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신인 연봉제와 관련해서 셀러리 캡이라고 그러죠. 상한제 이걸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고 또 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지혜로운 이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틀 전에는 서울 세관 건물 지하에서 또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인이 리튬 배터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세관 지하 기계실 변전실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이 기계실 안에 리튬 배터리가 놓여 있었고 이것이 발화 지점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리튬 배터리는요,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에 탑재되는 모델인데 전동 스쿠터와 분리된 채로 기계실 내에 배터리만 놓여 있었고 이전에 있었던 그 전기차 화재 사건과 동일하게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전지 자체에서 불이 붙었다면 안전성 문제에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벤츠 전기자동차 화재가 난 인천 아파트의 경우도 이 벤츠가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닌 그대로 그냥 주차돼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로 확인이 됐죠. 이 때문에 충전 중 여부를 떠나서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요, 물론이고 또 수입 업계까지 지금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벤츠 역시도 이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탑재 모델이 살펴보니까요. 오늘 뉴스전에 제가 살펴봤더니 벤츠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가운데 80%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벤츠 이 전기차를 구매하신 차주분들이 얼마나 좀 불안에 떠실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벤츠 측에서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든 제조사 측에서 안전 문제가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체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구동하는 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차량 성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벤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 배터리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인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인천 아파트 화재처럼 충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화재가 날 개연성이 있는 제품이 과연 어느 회사,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이 수입차인 BMW 그리고 벤츠 이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어떤 제품의 회사 이걸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런 배터리의 어떤 그 출처 이것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요즘 여름 휴가 가시면 섬에 가거나 할 때 페리오에 배를 싣지 않습니까?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를 배에 싣고 이동을 할 때는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권고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떨어뜨리고 항구 근처를 떨어뜨리려고 이 항구 근처를 일부러 뺑뺑 도는 차량들도 있고요. 또 일부러 이 배터리를 좀 충전율을 낮게 하려고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도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율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90% 이상 충전된 만충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기차 앞면, 앞유리의 일부 그 구간에 이 충전율이 확인이 된다라면 네. 90% 이하의 차량은 얼마든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에서는 이 충전율을 외부에 표시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에서도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같은 이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차량 업체들의 안전 매뉴얼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자동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전기 배터리의 안전성을 빨리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90% 이상 충전이 되어 있으면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특정 배터리에서만 지금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충전율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담보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제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의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만이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불안해하는 소비자들 이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건 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임주혜 변호사와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을 했는데 정작 금품은 하나도 훔치지 못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빈손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헬멧을 써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내립니다. 잠시 뒤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계속 내려칩니다. 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귀금속 진열대를 확인하더니 금세 젠걸음으로 빠져나와 다시 오토바이를 탑니다. 30대 남성 2인조 도둑이 경기 평택시 금은방에 침입한 건 새벽 3시 15분쯤. 하지만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금은방은 직원이 없을 때 진열된 귀금속은 바닥으로 숨기고 그 위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덮는 금고형 진열장을 이용했는데 도둑들이 이걸 보고 훔칠 물건이 없다고 착각한 겁니다. 망보던 오토바이 운전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아니 물건이 없어. 이들은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오토바이로 달아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시 숙박업소로 이동해 투숙했다가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출과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치셨습니다. 용납 못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심이 아주 안 좋은 게 신의주에는 25일부터 비가 왔고 비극이 발생한 게 27일이거든요. 근데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아침부터 6.25 노병과의 상봉 모임, 저녁에는 불꽃놀이까지 하면서 경축 공연을 관람했거든요. 이게 지금 민심에 불을 붙였다. 이 시간부터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또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대남 비난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남한 언론들이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도 보도를 했었죠. 이 경제난에 이어서 역대급 수해 피해까지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요, 수해 현장도 방문하는 등 아주 민심 달리기에 안간 힘을 최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북한은 남한의 수해 피해 보도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북한은 압록강 하류를 품은 신의주에서 인명 피해가 원래 단 한 건도 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컸던 신의주 지구에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의주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역은 비만 오면 저수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수풍댐과 태평만댐이 방류를 급하게 시작을 했고 이 강물이 바다로 못 나가고 수위가 급격하게 차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100세대가 침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5,000명을 구조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사행 가족만 쳐도 16,000명인데 그중에 5,000명밖에 구조를 못한 거거든요.
자, 신의주는 압록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이죠. 해마다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자초했다, 이 인재를 자초했다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라고 하더군요. 조금 전에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침수된 가구가 4,100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5,000명을 구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4,100세대 곱하기 4만 해도 16,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5,000명 구조했다고 그래도 나머지 10,000명 이상은 어디로 갔는가? 아하.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저렇게 잠기지가 않아요.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저쪽 압록강 그 관련해가지고 상류에 댐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다음 압록강은 서해하고 맞닿아 있는 데잖아요. 신의주. 네. 그러니까 밀물이 되고 그다음에 서해 댐에서 상류댐에서 방류하고 그러면은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인재일 수밖에 없고 인명 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한국에서 남한에서 1,500명 운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네. 1,500명도 사실은 그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 정도도 안 났다. 지금 아무리 그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이렇게 맥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며칠 전에 북한은 그렇게 주장했죠. 단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신의주를 비롯해서 자강도와 양강도를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우는 신의주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자강도, 양강도의 피해는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에 따르면 사망 실종이 최소 10,000명 단위가 될 거다. 그 지역은 아예 가지도 못한다. 그나마 신의주는 철도라도 이용해서 가지만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김 위원장이 의주에 가서 자기가 전용 열차에 식량이나 이런 구호물품을 가지고 갔지만 양강도와 자강도에는 아직 그 어떤 구호물자도 가지 않았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와 양강도에 구호 물품을 보내겠다. 심지어 본인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직 보내거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한범 위원님이 그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지금 저기는 완전히 잠기거나 도로가 완전히 끊겨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거 받는 게 좋았을 텐데 끝까지 안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부가 우리 정부? 예,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사실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런 지원도 이제 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답니다. 아하. 그래야지 그 규모에 맞춰서 국제기구에서 어떤 품목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의 수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 수해가 나기 전부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기순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짜장면을 처음에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2탄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에서는 땔감으로 쓴답니다. 네. 그걸 옥수수 가루하고 섞어서 떡을 해서 먹는다는데 그게 딱 보면 남한에서 먹는 짜장면하고 비슷해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채널A 보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식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렇게 수해 미리서 방지할 수 있던 수해까지 나면 주민들의 어떤 동요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혀야 됐는데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그런 게 알려질까 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셈이군요. 김정은이 이렇게 자력복구 의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긍지 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에 대한 후속 보급이나
이런 충분한 물자들을 가지고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만 급급하게 파견하다 보니까 주변 민가에서 이 숙식을 하거나 얻어먹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당한 쪽은 구호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반 민가들은 오히려 이 돌격대나 인민군들 때문에 더 큰 민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수해 복구를 지원하라라고 해놓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인력에 대한 식량이나 숙소를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결국에는 더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숙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주하는 곳에 물이 차서 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먹는 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량인데 이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을 수해 지역에 내보낼 만큼 지금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30명이 먹고 잘 30만 명. 30만 명이 먹고 잘 이 숙소와 식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만 명의 청년들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재민들과 함께 섞여 있겠군요. 결국 그 지역에 그래도 피해를 덜 본 민가, 그래도 뭔가 재산이 있는 사람의 집을 그 약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를 떠나서 지금 천재지변인데 이것을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국민들을 그 사지로 내모는 것, 이건 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서요, 본인은 지금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수해 지역을 찾아서 연설을 벌이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홍보 영상과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계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어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다음 날 또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해 피해 복구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보시면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최고급 벤츠 신형 모델 자동차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차량과 전혀 다른 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고가의,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대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수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재난적 리더십 그리고 애민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력 복구만을 강조하고 있는 저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그리고 어떤 외국으로부터 구조 물자를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런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애민 지도자라는 모습을 부각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진실만 드러난 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래서 의도적인 노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실수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비웃듯이 일부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 차량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저 상황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연설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저기가요, 수해가 난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연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는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2, 3억 원을 호가하는 신형 자동차를 저렇게 화면에 노출을 한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연쇄 이동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급변하는 외교 안보 상황 속에 누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됐는지 과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면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네요.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외교 안보 진용을 7개월 만에 대폭 개편한 건데요.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 출신이 국가안보실장을 맡게 되는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 국가안보실장이 군 출신들도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하 2대 그 국가안보실장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다가 그 이후에 뭐 정의용, 서훈 이런 분들로 국가안보실장이 쭉 넘어왔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3스타 출신인데 그만큼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이 둥둥둥 떠 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깝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북한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수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신원식 실장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지금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 상황도 아주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군 출신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 안보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지금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 네트워킹에 문제는 없을지 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2년 3개월의 취임 기간 동안에 4번의 교체가 있었는데 평균 재임 기간이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7개월씩밖에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오랜 기간 고민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권에서도 좋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군 출신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는 어떤 미국 대선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관계에 예민한 외교관 출신을 쓰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또 국가안보실장으로 이게 모두 다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국군 통수권자가 인사로서 그 시그널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이건 어떤 방향인 건지 모르겠고 사실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정보사에서 엄청난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도 정보사 간부들, 장군들끼리 또 소송전을 하면서 그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 정보들이 최소한 변호인에게까지는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물풍선이 날라왔을 때 대통령실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경호처장도 사실 임무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꼭 시켜야만 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국방장관에 내정된 김용현 경호처장은요. 대통령의 신뢰가 매우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방장관에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은 그야말로 인사참사다. 저는 경호처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견제 기능이 없어지고 완전한 친정체제가 구축되고요. 국민 수호보다는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는 임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항상 논란됐던 800-7070 그 예. 내선 번호의 어떤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 통신 기록 조회까지 허용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과연 김용현 처장의 번호인지 대통령의 번호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전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일단 야당의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경호실장으로 계실 때 뭐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성희 전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있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질타도 있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그 02로 걸려온 전화의 어떤 그 배우를 밝혀보니까 이제 뭐 경호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과연 대통령이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그 구명 로비 의혹에 있어서 배우가 아니냐 김용현 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공직으로 영전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네. 어떤 수사에 있어서 협조해야 하고 사실상 야당에서는 피의자처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자를 네. 어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등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네.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격돌이 또 예정이 돼 있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오늘 뉴스 처음 부분에 저희가 전달해 드렸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여당 내부가 무척 시끄러웠는데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제가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야당의 폭탄이 될 걸로 보였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그런데 이제는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또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국민의힘 투톱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말씀 제출서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정치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충돌을 좀 피하는 모양새였는데 당정 갈등으로 또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은 이렇게 제가까지 나서 결정이 최종됐으면은 이거 뭐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는? 네, 저는 아마 한동훈 그 대표도 수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가한 것을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라고 한다라면 말 그대로 이 대통령실과 이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하지만 내 의견은 밝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큰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앞으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뭐 득실을 따지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네, 사면 복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당 대표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 지지자 나아가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생각 중에 누구의 그 생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손익계산서 따지고 그럴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 작전에는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치적으로 차별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비공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여야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정치권이 아니라 이 국민들 혹은 지지자들 간에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지자들 간에도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저희 민주당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종종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 이런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은 누구랑 어떤 협치의 대상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하고 저희가 협치를 했어도 대통령실에서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또 대통령과 바로 하자고 하니 또 여당의 대표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누구와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이 됐는데요. 22분 전인데 아마 저게 1시간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올린 SNS라고 하는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최종 결정되고 나서 본인의 심정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했군요.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이 담긴 뜻도 헤아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정치 복귀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승민 최고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닫아두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네. 좀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정치 전면에 바로 나설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를 암시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평생 동안 정치를 안 할 것이냐 그런 선언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봉사를 의미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건 결국 저는 정치라고 보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때 대선 주자로 굉장히 낙점됐던 김경수 전 지사 아닙니까? 네. 물론 그동안 이 징역까지 복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모두 복권이 된 상태인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 그게 정치 복귀가 맞잖아요. 이것이 김경수 지사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의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실상 일극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앞으로 이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판결이 나오든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당내에서 일어났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 정면에 등장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다목적 이 포석이 담긴 복권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정치 복귀가 네. 민주당의 풍부한 다양성을 이 넓혀주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정치 세계적으로 성장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으로 저는 볼수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게 되면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등 여러 명이 이 대선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좋아해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생기는 외연 확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1대1로만 김경수 지사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쟁을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좋지 않겠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거지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로 인해서 여러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의 그야말로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김경수 전 지사는 좀 과대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비서거든요. 여러 국회의원들 비서하다가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시고 그러다가 봉화재단의 사무국장까지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몸값이 확 올라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정치력이 있는지 본인이 보여주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신임 독립기념관장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지금 연일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정당들이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틀 후에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할 것을 줄줄이 선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밀정 정권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들이 수없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 밀정들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어제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1987년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영석 관장. 갑자기 국문보기가 겁이 나서 서울로 도망친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 때문입니다.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광복회는요, 광복절 경축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6개 야당도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도 광복절 행사 안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틀 후에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될 위기에 처한 건데, 이 광복회나 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임명 자체를 철회해야지 행사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좀 두쪽나게 만드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어떤 굉장히 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일제강점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곳곳에 좀 등용됐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보더라도, 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인 김영석 씨만 보더라도 뭐 본인은 국민통합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 어떤 국민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참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보면 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어떤 왜곡된 역사관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이었던 건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하는데 본인이 그동안 일조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과거의 언행들과 후보자 면접을 볼 때 이제 말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친일적인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고요. 전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쯤 됐으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석 관장은요, 어제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또 출연해서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시작된 건국이 1948년에 완성이 되어진 29년 동안에 걸친 건국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건국론의 지론입니다.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학문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될 것인데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활동을 했던 행적도 없고 뉴라이트를 했던 분들도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보지도 못했다. 혹시 광복회를 비롯한 단체들 임명철회 요구에는 응하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복절 행사가 다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지요. 제 책임이 아니고 그 뭐 오늘 떼쓴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김영석 관장은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하나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독립기념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요? 네, 저는 그거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원웅 씨 같은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거나 광복회장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광복회장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석 관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는가, 친일파 명예 회복하자고 어떻게 했는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김영석 관장이 그런 이야기 했는지 적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이 반쪽이 됐던 게 있었어요. 언제냐? 1946년이었어요. 그때 남로당이 주축이 된 좌파들하고 보수들이 주축이 된 그 우파들하고 따로따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남로당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해방 전국에서 신탁을 찬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신탁 통치되는 게 맞다. 그러다가 거기에 반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뭘 반대했느냐? 단정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정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건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임시정부가요. 상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임시정부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1948년에 5월 10일 총선 거쳐가지고 7월 17일 헌법 제정돼서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광복절 행사에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광복회가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면서 경찰에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광복회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에 건국절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를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번에 있는 일어난 모든 일들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러면서 연극을 꾸민 밀정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든 인선서부터 전부 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인선이 돼 있어요. 심사위원까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제가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광복회는요. 이 절차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까지 고발을 한 건데, 광복회는 원래 김구 선생의 장손자죠. 김진 광복회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지지를 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말씀하셨던 김구 선생의 장손이라든지 아니면 다부동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활약을 하셨던 김구주 선생의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독립가의 후손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맡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학자가 맡는 게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독립군 자제들이 배제가 되고 또 이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중국 송나라 시대를 연구하시던 분인데 무슨 연계가 있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친일과 관련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심을 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 출근길에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경수 지사 복권 관련해서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 제출서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독립기념관장 시간에 대해서 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이 멘트를 내놓던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관장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네. 달변가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 노련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든
잘못 얘기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광복회 회원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이게 합리적으로 타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여당 대표라 하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침묵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대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동의를 안 해주고 침묵을 지킨 것도 의견을 달리하는 걸로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말 한마디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 용산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네. 한 대표로서도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예민한 사안에는 저렇게 침묵으로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큰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요, 바로 이철우 교수입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7년 중마 고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철우 교수의 목소리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서가지고선 뭘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역할은 이제 힐링, 화났을 때 화풀이 대상, 속상할 때 말 들어주는 사람. 자, 윤 대통령의 중마 고우 이종찬 회장의 아들 이철우 교수. 어제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건국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에 자꾸만 이런 왜곡된 역사관 또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계속해서 낙점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또는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에 건국됐다. 이런 주장을 면접 과정에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지난 2월 같은 경우에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제강점을 미화했던 박이택 이런 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앉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항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정말 우리의 역사를 다뤄야 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곳들에 자꾸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렇게 임명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을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요즘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기상캐스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연 캐스터, 서울 날씨 지금 어떻죠? 네,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곳 청계천도 벌써부터 열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직 한낮이 아닌데도 대기하는 동안 땀이 줄줄 흐릅니다. 폭염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계예보에 따르면 처서를 지나 최소 열흘 이상 더 이어질 텐데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한낮에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유지 중입니다. 이번 주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에 열기가 더 쌓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35도, 청주 36도로 어제만큼 덥습니다. 볕도 무척 따가워서 자외선 차단 잘 해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중부와 호남에 5에서 40mm 내리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는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장악한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태풍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더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폭염을 부추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